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시스템 분석에 의한 코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ARM의 개요, ARM 컴파일 과정의 개요, i4의 개요, 코어의 개요, SOC의 개요, 부트로드에서의 ARM, 리눅스 커널에서의 ARM, 인터럽트 처리 과정,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처리 과정, 지니 인터페이스 및 디바이스 라이브 접근 과정, 달빅 버추얼 머신과 암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좌의 목적은 간단히 적었습니다. 일단 암코어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코어와 안드로이드 시스템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CPU라는 것, 프로세서라는 것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어떤 메모리 저장된 명령어를 실행하는 유한 상태 머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어는 현대 그 CPU에서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ARM은 리스크와 시스크 중에서 리스크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어들을 프로그램 카운트가 증가하면서 무한히 명령어를 이제 실행하는 것이 이제 프로세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모리 체제는 보면은 CPU 내부에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가 있는데 이걸 SDRAM 혹은 DD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CPU의 레지스터와 외부의 메모리 사이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러한 속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캐시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캐시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CPU의 성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CPU는 전자공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CMOS나 바이폴라와 같은 이제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CMOS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CMOS 소재를 가지고 TR을 하나 만들고 그 TR을 가지고 이제 NAND 게이트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 NAND 게이트 가지고 전체적인 로직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다음 레벨이 이제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데이터 이동 과정들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 형태로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명령어 셋을 이룸으로 인해서 CPU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구성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CMOS 테크놀로지를 쓰는 이유는 이제 소형화되어 있고 소용할 수 있고 값이 싸고 고속화되고 소전력화를 할 수 있는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CMOS 테크놀로지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지금 왼쪽 위에 보시듯이 TR이 있습니다. 이런 TR을 가지고 이제 게이트를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난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이러한 이제 난드 게이트를 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로직 게이트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 시절에 논리 회로를 배우셨다면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로 구성을 해서 각가지 이제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하나의 이제 CPU라는 것은 명령을 처리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명령어 셋을 이제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RTL 레벨,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현재는 리스크 프로세스에서는 파이프라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들, 이제 산술 명령어라든가, 로드스토어 명령어라든가, 브랜치 명령어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CPU의 어떤 그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어떤 CPU, 이걸 이제 우리가 아이사라고 하고, 굉장히 CPU에서는 아이사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많은 특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ARM CPU는 굉장히 독특한 아이사 인석션 셋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어쨌든 이런 이제 아이사 방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CPU 기능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코어를 만들고, 인스트럭션 캐시나, 데이터 캐시와 MMU 이런 버퍼들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하나의 반도체, 여러 개의 반도체를 가지고, SDRAM이나 플래시나, 이더넷 컨트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보드 레벨의 이제 구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사라고 해서 아까 인스트럭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스터디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명령을 처리하는 ARM의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RM은 ARM 버전 1에서부터 현재 버전 7까지 이제 계속 이제 발전과 진화를 해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은 버전 4, 버전 5, 버전 6, 버전 7까지 현재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질적 아이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을 처리하는 어떤 방법론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치, 명령을 가져오는 방법, 디코딩, 명령 해석하는 방법, 익스큐션,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로드스터 명령일 때는 메모리 접근해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하는 방법, 그 다음 라이트백, 다시 연산된 결과를 다시 저장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계 방법을 논하는 것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인터페이스 구조에 따라서 폰 노이만 구조하고 그다음 하버드 아키텍처와 이런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ARM 버전 5 이후부터는 하버드 아키텍처를 현재 구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제 인스트럭션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코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 코어 요소에는 캐시라든가 MMU라든가 디버거라든가 그다음 코프로세서 등등을 가지고 이제 명령어를 잘 처리할 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계상을 봤을 때 ARM 버전 4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ARM 7, 그 다음에 ARM 5가 버전 5가 ARM 9, 그 다음에 버전 6가 ARM 11, 그 다음 현재 지금 코텍스 A8이라는 것은 이제 ARM 버전 7과 7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인텔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은 ARM 버전 4의 변종이죠. 이걸 가지고 스트롱 ARM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RM 버전 5의 변종을 가지고 X스케일을 인텔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ARM에서는 이 코어를 이제 코어를 라이선스를 바꿔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이 코어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반도체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체에서는 암바버스라는 이러한 이제 버스 구조를 가지고 각종 주변 장치들을 이제 설계해서 하나의 이제 그 CPU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메모리 컨트롤러라든가 UART라든가 뭐 이제 AC97이라는 코덱, 그다음 GPIO, 기타 등등의 실질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목적의 프로세서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주변 장치를 이제 결합해서 하나의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SoC라고 합니다. 사실 뭐 삼성을 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 계열로 봤을 때 ARM7은 ARM7 코어를 가지고 만든 것이 S3C44B0, 옛날에 많이 썼던 ARM9은 PXA S3C2440, 그 다음에 6410, SOPC100,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 스트롱 ARM은 SA1100, X스케일은
PX27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PU 관계가 이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보드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주변 장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외부의 DDR이라든가 NAND라든가 네트워크 컨트롤러라든가 와이파이, 파워앤 배터리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보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다 이제 커넥터를 통해서 기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제품화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하드웨어 구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게 되는데 기존 리눅스 시스템은 보통 멀티 프로세스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커널이 그 CPU 위에 커널이 올라가고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는 자, 이러한 어떤 특성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이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좀 더 세분화하고 체계화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쪽과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모아서 미들웨어와 라이브러리라는 형식으로 묶어놨고요. 그 다음에 위쪽을 실제로 자바를 쓰게 되는데 C를 쓰는 게 아니고 자바를 써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저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을 묶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시키고 가상화를 시킨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아키텍처를 보게 되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암 베이스의 SoC를 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암코어하고 이제 주변 장치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하는데 초기에는 부트로드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암 베이스에 이제 부트로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커널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로 점프를 하고 커널이 초기화가 다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네이티브라고 해서 자바 대비 C 언어를 우리가 이제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이런 네이티브 관련되어 있는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바이오닉 C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닉 C가 가장 밑바닥에 있고 이 바이오닉 C를 가지고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C 레벨에서 이제 구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드로이드 런타임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 즉 달빅 버추얼 머신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달빅 버추얼 머신과 코어 라이브러리, 즉 클래스 레벨의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런타임을 했고요. 이것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는 이러한 이제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암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부트로드가 이제 동작이 되다가 이제 점프를 하게 되면 커널이 이제 리눅스 커널이 초기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인터럽트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하드웨어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이 이걸 받아서 이제 위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위쪽에서부터 이제 커널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커널과 안드로이드 시스템과의 이제 어떤 관계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제 호출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과 이제 네이티브 C의 관계는 이제 지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동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는 이제 인터프레터죠. 그래서 이제 바이트 코드로 이제 덱스라는 바이트 코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자바 인터프레터가 이 해당되는 이제 자바 암에 어떤 해당되는 명령어 집합을 이제 바로 이제 실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어떤 펑션의 흐름을 봤을 때, 자바는 이제 덱스라는 이런 실행 파일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것이 바이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바 코드가 존재하면은,
그 코드를 암 형태로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런타임으로 JNI하고 매핑되어 있는 매핑 구조를 보고 네이티브에 있는 C 펑션들을 호출하게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이티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C와 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컴파일 당시에는 ELF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가 이것이 이제 로딩이 돼서 실행될 때는 ARM 어셈블러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돼서 실질적으로 커널 리소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리눅스 커널 베이스에 그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리눅스 시스템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ARM SoC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리눅스 커널, 그 다음에 바이오닉 립시, 아까 각종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달빅 버추얼 머신, 그 다음 자바 라이브러리, 그 위에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고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쭉 이제 실행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과정은 첫 번째 이제 소스 코딩을 하고요. 두 번째 컴파일을 하고 세 번째 프로그램이 로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로딩이 되고 그 다음에 CPU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면은 스케줄러가 이제 선택을 되었을 때 이제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져 있는 이런 관계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네이티브로 짜게 되면은 네이티브라는 건 C죠. 네이티브 형태로 만약에 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컴파일이 돼서 ELF 형식으로 파일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메모리에 이제 적재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코드죠. 함수 영역과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전역 변수 영역과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지역 변수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받아서 메모리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실행이 되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CPU는 하나하나씩 명령 하나하나씩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메모리 액세스, 라이트백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텍스트 영역에 있는 명령 하나하나를 이제 실행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하나를 가져온 프로그램 카운트 가리키고 있는 명령어를 하나를 가져오는 것을 패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행되었을 때 로드스토어 명령어 있을 때는 다시 이런 데이터나 BSS 영역이나 스택 영역에 다시 쓰거나 읽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메모리 액세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로드스토어 명령어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연산의 결과를 다시 어떤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트에다가 써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컴파일 과정들을 이제 하나의 예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C 언어로 이제 어떤 메인 프로세스 하나를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ELF 포맷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뭐냐면은 어셈블러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ELF 형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다가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메모리에 어떤 코드 영역이나 데이터 영역이나 BSS 스택 영역을 이제 로드에서 이제 메모리 적재가 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CPU가 이걸로 실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이제 ARM이라는 결국은 이제 C 언어도 이제 ARM이라는 형식으로 변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일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RM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M은 이제 리스크 이제 프로세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 사이클에 하나의 명령어를 이제 실행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리스크로서 유연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의 어떤 복잡성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암은 리스크이면서 이제 시스크인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보게 되면은 명령어를 이제 줄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명령어를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구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파이프라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피드와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가 16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37개 레지스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스터 명령입니다. 즉 메모리 접근하는 명령어는 흔히 우리가 LDR, STR 이런 이제 요 명령어 외에는 나머지는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어떤 결과가 전송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런 구조는 이제 로드스터 아키텍처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X86 계열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메모리죠.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와서 바로 애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암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먼저, LDR, 로드스 LDR에서 맨 처음 메모리에서 어떤 R0로 어떤 값을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add 해서 요 메모리에 있던 값들을 연산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아닌 요소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멀티플 로드 스토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가 이제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럴 시프트를 통해서 어떤 명령들은 이제 확장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비트 명령어 셋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썸 명령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코드 효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편으로는 리스크의 어떤 형식을 따르면서도 시스크의 명령어 특성을 갖고 있는 독특한 이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암의 어떤 레지스터 구조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37개 레지스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반 제너럴 레지스터가 30개, 상태 레지스터가 6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은 16개의 어떤 레지스터만 봅니다. 뒤에 설명되겠지만은 이거는 모드 디펜던트 섀도우 레지스터로 해서 어떤 특정 모드에서만 사용되어 있는 레지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는 항상 16개의 레지스터만 이제 사용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범용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연산에 사용되어지는 레지스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연산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이 특수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페셜 퍼포스 제너럴 레지스터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인데 R15 프로그램 카운트, 그 다음에 R14 링크 레지스터, 스택 포인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페셜 퍼포스 제너럴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 레지스터들이 범용성을 띠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한 암의 어떤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은 R0부터 R15라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레지스터 명령을 이름을 갖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용 레지스터 중에서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레지스터가 스택 포인터, 링커 레지스터,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범용성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반드시 이런 형태로 쓰도록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떤 일반적으로 좋겠다 하는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룰들을 통해서 어떤 레지스터의 용도를 이제 명시를 해준 것이 APSC 레지스터 유세지 컨벤션이라는 기능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의 이제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PSR이라고 해서 현재 그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드별로 이제 그 스토어드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분을 보시면 어떤 연산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제 상태 레지스터, 그 다음에 자 이쪽은 뭐냐, 지젤이라고 자바 엑셀레이터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 전반적으로 암의 어떤 현재의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모드 레지스터가 있고요. 현재 모드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썸 명령어인지 아니면은 그 암 명령어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5번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명령어는 32비트 명령어 체제를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썸 명령어는 16비트 명령어 체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은 인터럽트가 2개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암 버전 6부터는 얘가 이제 VIC라는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암에서는 이런 이제 FIQ나 IRQ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인터럽트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RQ, 그 다음에 FIQ. 그래서 1일 때에는 disable, 0일 때에는 enable,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인터럽트를 enable, disable 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처리하도록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암은 전체 레지스터가 37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현재 여기서 보시듯이 16개, 여기 전용 레지스터 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개. 이제 슈퍼바이저 모드에서의 2개. 그 다음에 어버트 모드에서 2개. IRQ 모드에서 2개. 그 다음에 언디파인 모드에서 2개. 그 다음에 시큐어 모드에서 2개. 자, 이 시큐어 모드는 현재 암 버전 6부터 시큐어 모니터는 확장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의 레지스터가 기존에 37개에서 플러스 2개 레지스터에서 전체 39개로 확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CPSR이 하나, 그 다음에 SPSR이 5개, 그래서 6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 그 다음에 여기가 31, 플러스 시큐어 모니터 2,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9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순간에 보여지는 것은, 요 순간에 보여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16개. 그래서 16개.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모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모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레지스터는 이제 범용 레지스터는 16개로 이렇게 국한이 돼서 사용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섀도우 레지스터가 있는 이유는 이제 실행 속도를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전용의 레지스터를 두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용의 레지스터를 둠으로 인해서 어떤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되는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럼 이전 모드에 있던 것들을 현실은 전용 레지스터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저장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모드가 이제 바뀔 때마다 실행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 버전 6까지는 이제 코어를 만들게 되면은, 자, 이런 룰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암 버전 7부터는 이제 이름을 네이밍하는 방법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암으로 시작해서 X, Y, Z, TDMI, 에코, J, F, S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암의 어떤 CPU 이제 코어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간단히 예를 들면은 암11, 그러니까 암 버전 6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76JZFS 이런 식으로 암의 어떤 코어를 명기를 했는데,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코텍스 시리즈는 암 버전 7에 속하는 이제 모든 코어부터 새로운 이름을 이제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A, R, M, 그러고 나서 뒤쪽에 이제 숫자를 이제 부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A 시리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R 시리즈는 리얼타임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M 시리즈는 마이크로 프로세스 콘솔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A 시리즈는 일반 범용 OS를 사용하는 개방형 OS, 범용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프로텍션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범용성을 띄기 위해서 메모리 보호 기능과 가상 주소 방식을 제공하는 MMU를 필수로 가지게 되는 이런 시리즈를 이제 A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 시리즈는 리얼타임성을 이제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영역은 보호하지만 가상 주소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MPU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게 내장된 어플리케이션, 즉 리얼타임성을 초점을 두게 되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R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이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장을 겨냥해서 M 시리즈를 이제 내게 됐고요. 여기는 메모리 보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지연이 낮고요. 그 다음에 프레시 메모리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내장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지원이 돼서 이제 기존의 8비트 마이컴이나 16비트 마이컴 시장을 겨냥하도록 한 것이 이제 코텍스 M 시리즈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분류별로 이제 처리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버전, 그 다음에 해당되는 CPU, 죄송합니다. 이게 암 버전이고 해당되는 코어, 버전과 코어, 즉 버전은 인스트럭션 셋입니다. 어떤 명령어를 이제 처리하고 있느냐. 그다음 코어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기능별로의 이제 암에서 정하는 기능 단위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암 버전 4는 스트롱 암이나 암 7, 그 다음에 암 버전 5는 암 9 계열, 그 다음 암 버전 6는 암 11 계열, 그 다음에 암 버전 7은 코텍스 계열.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간단히 설명. 암 7, 암 9, 암 11, 사실은 코텍스. 이렇게 이제 보통 흔히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 버전 7은 3스테이지입니다. 이제 패치, 디코드, 익스큐션. 그 다음에 암 버전 9은 요 익스큐션을 다시 세분화해서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메모리 액세스, 라이트 백 5개의 스테이지로. 그 다음에 이제 암 11에서는 이제 뭐냐면 슈퍼 파이프라인 방식을 통해서 뒤쪽에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로드스토어 명령어냐, ALU 연산이냐, 아니면은 곱셈 연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텍스는 이제 좀 더 요 슈퍼 파이프라인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슈퍼 스케일 방식으로 해서 스테이지도 13스테이지 형태로 13단계로 해갖고 어쨌든 스테이지가 커질수록 CPU 특성상 이제 명령을 처리하는 시간은 그만큼 단축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 9은 아까 말씀 5스테이지를 갖게 되면 패치 명령을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캐시에서 가져오게 되죠. 인스트럭션 캐시에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스트럭션 캐시에 명령어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 영역, 텍스트 영역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속도는 엄청나게 느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에 있어야지만이 원 사이클에 하나의 명령어가 처리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지고요. 자, 명령어 들어오게 되면 디코딩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산을 합니다. 연산하고 나서 이것이 이제 로드스토어 명령일 때는 다시 어디에 접근하느냐? 이제 데이터 캐시에 접근을 하게 되죠. 데이터 캐시에 접근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 데이터를 있으면 가져오면 되고요. 없으면 다시 이것은 다시 메모리, 외부에 있는 메모리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데이터 영역이나
그 다음에 BSS 영역이나 스택 영역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이 되어지는, 자, 이런 어떤 메모리 하이라키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로드스토어 명령할 때 LDR이나 암에서는 로드스토어 명령어가 LDR이나 STR 이런 명령어들이 있죠. 이 명령어 외에는 write back, 즉 다시 레지스터 연산의 결과를 다시 레지스터에 이제 써지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자, 전통적으로 이것이 ARM9에서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 형태로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X스케일부터는 이제 슈퍼 파이프라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쪽은 이제 맥연산을 하는 패스고, 이쪽은 이제 그 ALU 연산은 이제 뭐 로지컬 연산이나 산술 연산, 이제 로직 연산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드스터 명령할 때, 즉 메모리 접근할 때 이제 패치 디코드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과정에서 이제 어떤 명령어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이제 처리하는 브랜치가 달라지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슈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우는 이제 7 스테이지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A 스테이지 형태로 해서 이제 어떤 명령어에 따라서 이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가 달라지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게 되겠습니다. ARM 버전 6, 이제 우리가 이제 ARM11죠. ARM11 코어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코어들, 이제 기능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슈퍼 파이프라인 형태로 통하게 되어서, 마찬가지로 ALU 연산이나 점액 연산, 그 다음에 로드스토어 연산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ARM 버전 7을 사용하는 코텍스 A8은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14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13단계라고 한 것은 이제 어떤 이제 문서에 이렇게 됐는데 아마 14단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은 슈퍼 스케일 방식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가 이제 한 번에 명령어들을 동시에 ALU가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슈퍼 파이프라인은 ALU 하나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슈퍼 스케일은 ALU가 여러 개가 존재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병렬 처리 개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코텍스 A8부터, 즉 ARM 버전 7부터는 한 클럭에 이제 최대 2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도록 설계한 것이 코텍스 A8, 즉 ARM 버전 7 구조다라고 보시면 이제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이 ARM, 이게 아이사죠. 아이사고요. 이제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ARM9은 5 스테이지, 그 다음에 ARM11은 7와 8 스테이지, 그 다음에 코텍스는 이제 뭐 13 스테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데, 항상 이제 패치 과정을 거치게 되죠. 패치 과정은 먼저 인스트럭션 캐시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명령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히트일 경우에는 바로 가져오는 것이고, 없을 때에는 MMU를 거쳐서 외부의 메모리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캐시하고 MMU 구조가 ARM11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즉, MMU가 먼저 있고 캐시가 나중에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ARM11부터 이제 아키텍처가 바뀌게 되고요. 아무튼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명령 가져와서 처리가 된 다음에 로드스토어 명령어일 경우에는 얘가 이제 메모리를 여기다 써주고, 만약에 거기에 메모리를 쓸 공간이 없으면 MMU를 거쳐서 다시 이제 외부의 메모리 접근하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구조를 이제 갖게 됩니다. 좀 더 이제 ARM9을 예로 들어서 좀 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제 빗금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레지스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스테이지를 각각에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클럭이 인가가 되면
이제 레지스터에서 문이 열려서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고 결과가 여기 저장이 되고 다시 또 이제 클럭을 인가받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 구조를 갖게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5 스테이지 구성을 이제 갖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ALU 연산이나 로지컬 연산의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처리 방법, 그 다음에 로드스토어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처리 방법, 그 다음 브랜치 명령어 처리했을 때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들이 이제 처리가 되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명령어 셋이 이제 처리가 됩니다. 현재 요거는 기준은 이제, 일반적인 암 명령어 셋이라고 봤을 때, 암 명령어 셋은 전체적으로 32비트를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명령어 32비트 길이고요. 이제 썸 명령어는 하나의 명령어가 16비트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암 버전 6부터는 이제 아이사 방식에서 암 버전 6부터는 이제 CPU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암 32비트 명령어인 암 명령어하고 썸 명령어를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피드나 어떤 코드의 효율성들을 이제 높이는 구조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것들은 이제 브랜치 명령어, 이제 브랜치와 BL, 브랜치 위드 링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산술 연산이나 로직 연산을 할 때에는 요 지금 데이터 프로세싱 명령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연산이냐 하는 것은 이 오피 코드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스토어 명령어는 싱글 데이터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제 일반 로드스토어 명령어는 여기 해당되는 이런 이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로드스토어는 블록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이제 보통 아마 거의 코드의 한 7-80%는 요 지금 현재 저희가 빗금을 친 4개 정도의 명령어가 대부분의 어떤 코드의 구성, 암 명령의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시스템 콜을 이제 쓸 때에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코어에는 이제 코프로세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제 코프로세서에 이제 접근할 때에는 이 코프로세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코프로세서에 어떤 커맨드를 주거나 어떤 코프로세서 상태를 이제 읽어오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암 명령어들은 현재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들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암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는 모든 명령어마다 조건 처리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서 보시면 암의 모든 명령의 상위 4비트는 컨디션 필드로 되어 있어서 조건 연산을 같이 수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은 배럴 시프트 연산을 같이 합니다. 동시에 ALU 연산과 배럴 시프트 연산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보통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배럴 시프트를 하는 그런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배럴 시프트 연산이 되어지는 구성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코드화돼서 제로이냐 해서 이제 제로 이꼴, 그러면은 이제 해당되는 것이 제로면은 플래그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에 제로 필드가 이제 1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행이 된다던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코어 안에는 이제 아이사가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그 부분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캐시라든가 MMU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캐시와 MMU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명령어는
레지스터에서 어떤 연산이 돼서 세 개의 레지스터 연산이 되었고 그 다음 다시 또 자신의 레지스터에 목적지 레지스터 써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로드스터 명령, 그러니까 즉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쓴다든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실제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암 버전 5까지는 캐시가 앞에 오고 MMU가 뒤에 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암 버전 6부터는 MMU가 앞으로 오고 캐시가 뒤로 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캐시를 통해서 MMU에 이제 있으면 히트가 돼서 가져오는 거고요. 없으면 MMU가 이걸 외부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하겠죠. 그래서 MMU를 통해서 버퍼로 이제 접근해요. 버퍼 역할은 뭐냐면 내부의 스피드가 400메가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암바 버스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 암바 버스는 거의 한 반 정도의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를 완충을 해주는 역할이 이제 그 버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퍼를 통해서 얘가 이제 메모리에 여기 이제 텍스트, 데이터, BSS, 스택이라는 영역에 얘가 이제 명령할 때는 텍스트 영역에 접근하는 것이고 그래서 패치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가 캐시가 없을 때는 미스가 돼서 이 텍스트 영역에 있는 것을 라인 단위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는 요 데이터나 BSS나 스택 영역의 어떤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될 수 있으면 일단은 캐시에 어떤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속도가 이제 이쪽에 메모리의 속도는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CPU 연산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해저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될 수 있으면 캐시 안에서 히트율이 높을수록 CPU 연산 능력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산 능력이 안 좋아지는 이런 이제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